네, 이강민의 잡지사 3월호 10번째 페이지. 잡지사 필진 가운데 가장 천문학적인 지식을 보유한 분이죠. 과학 커뮤니케이터 우주먼지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오늘은 누구시죠? 어쨌든 어서 오세요. 우주먼지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잡다한 어류 사전인가요? 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건가요? 뭐 안 들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턱이 좀 커가지고 이걸 좀 벗겠습니다. 왜 이렇게 먹먹해? 네, 우주먼지님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예, 깜짝 놀라셨죠? 네, 외계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저절대 게스트를 학대하거나 무리한 강요를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다른 분이랑 출연료를 똑같이 드리고 있는데 네.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건지. 그냥 저는 누가 이렇게 우주 이야기 해달라고 하는 걸 좋아해서 네, 또 이제 신나게 긴 시간 떠들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니까. 네. 이 헌신에 정말 감사드리고 연말 또 잡지사 최고의 게스트 대상 후보로 오늘 이 순간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먼지님이 이렇게 외계인의 탈을 쓴 지구인 컨셉으로 포문을 열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먼지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외계 생명체, 외계 문명을 찾는 거를 좋아하시는 SF 팬들은 아마 알고 있을 만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예전에 아주 거대한 아레시보 전파 망원경이라는 천문대를 통해서 네. M13이라는 구상성단을 향해 지구에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그것도 한 50년 전 이제 되고 있는데 그 50주년을 기념해서 또 다른 메시지를 다시 보내보자라는 이야기들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직 인류는 그 누구에게서도 답장을 받은 적이 없지만 계속 답장은 못 받지만 계속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974년 아레시보 메시지를 보낸 걸 50주년이 된 걸 기념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올해 또 나오는 모양인데요. 먼지님은 일단 이것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외계에 외계인이나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보시는지. 정말 저도 답을 알고 싶은 너무 긴 질문인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우주가 넓기 때문에 분명 어딘가에 지구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근데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실제 그들을 물리적으로 방문하거나 우리가 조우하는 건 또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재는 하겠지만 그 존재를 확인하는 거는 되게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좀 닿을 수 없는 존재처럼. 자, 그렇습니다. 50년 전에 아레시보 메시지를 보냈던 그 아레시보 천문대라는 곳도 일단 궁금해지는데 이건 어떤 걸 연구했던 곳인가요? 사실 전파 천문대는 말 그대로 전파라는 되게 긴 파장의 빛으로 우주를 관측하는 그냥 천문 관측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만 파장이 워낙에 길다 보니까 이제 더 선명하게 이미지를 찍기 위해서는 보통 전파 안테나는 큰 접시를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아레시보 망원경이 되게 유명했던 이유가 거의 그 지름이 300m 가까이 되는 아주 큰 사이즈를 갖고 있었어요. 축구장 이상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접시 안테나라고 하면 고개를 돌리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안테나를 생각을 하겠지만 너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냥 그 당시에 푸에르토리코 산 꼭대기 위에다가 밥그릇 파놓은 것처럼 그냥 박아놨습니다. 진짜 그러네. 네. 그래서 이 아레시보 망원경으로 유명한 발견들 중에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굉장히 무거운 별이 죽고 남기는 중성자 별 이런 것들이 빠르게 자전하면서 내보내고 있는 어떤 펄스 시그널 같은 것도 발견을 한 적이 있고요. 또 그 주변에서 돌고 있는 외계 행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존재도 우리가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유튜브 사진 보니까 붕괴되기 전에 천문대? 이렇게 그럼 붕괴가 됐나요? 이게 최근에 2020년에 결국 세월의 벽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무너지던 당시의 그 장면이 생생하게 다 이제 CCTV로 녹화가 되었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네. 벌써 이 망원경도 거의 세워진 지 60년 가까이 된 망원경이기 때문에 이 접시 안테나를 저희가 땅에 박아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고개를 돌리면서 관측을 할 수 있지만 이 RS15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못 돌리다 보니까 시야를 돌릴 때 다른 방법을 씁니다. 어떻게요? 그 공중에 네. 케이블로 수신기를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이 케이블에 매달려 있는 수신기를 이동시키면서 망원경에서 보는 방향을 제어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너무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다 보니까 그 케이블이 점점 부실해졌고요. 지탱을 못했구나. 그렇죠. 그게 무너지면서 이제 지금은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뭔가 기념비적인 일들을 많이 좀 만들어내고 이렇게 뒤안길로 사라진 천문대였고요. 자, 저기서 그래서 외계 문명을 향해 메시지를 보낼 생각을 처음 한 사람은 누군가요? 저희가 거의 1세대 전파 천문학자라고 하는 그 천문학자 중에 프랭크 드레이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최근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네. 이 드레이크 천문학자가 당시 되게 재밌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이전까지는 보통 뭐 가시광선으로 우주를 보거나 적외선 X선 같은 걸로만 우주를 봤는데 네. 드디어 전쟁에서 쓰고 남은 전파 안테나들을 가지고 우주를 관측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혹시 인간처럼 꽤 발전된 문명을 갖고 있는 외계 문명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처럼 뭔가 전파로 통신을 주고받고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전까진 전파로 우주를 훑어본 적이 없어서 외계 문명에서 새어나오고 있을 전파를 보지 못했지만 네. 드디어 우리가 전파 관측을 하니까 한 10년 안에 네. 드디어 우리가 외계 문명 시그널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되게 순진한 생각을 한 거죠. 순진한 생각이지만 굉장히 참신하네요. 50년 전에 네. 빵상 아줌마보다도 훨씬 앞선 생각을 네, 한 건데. 맞습니다. 네. 이 드레이크 하면 이제 드레이크 방정식이라는 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저희 에디터가 준비한 짤이 있다고 합니다. 잠깐 만나고 올까요? Oh, really? Are you familiar with the Drake equation? The one that estimates the odds of making contact with extraterrestrials by calculating the product of an increasingly restrictive series of fractional values, such as those stars with planets, and those planets likely to develop life. N equals R times FP times NE times FL times FI times FC times L. 예. 빅뱅 이론 셸던의 설명에 의하면 저게 바로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네. 뭐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던 건지 궁금하고. 네. 일단 하나 좀 말씀을 작게만 드리면 모든 그 이공계 학생이 저렇진 않습니다. 네. 이거는 약간 상징처럼 돼버렸어요. 셸던이. 물론 주변에 셸던 같은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절대 다수가 그렇진 않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이제 당시 프랭크 드레이크가 전파 안테나를 가지고 외계 문명을 찾는 이제 그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연구비를 받으려면 이게 뭐 10년 걸려서 찾을 수 있을지 100년 걸려도 못 찾을지 일종의 타당성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일종의 수학적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계 안에 지구에서 신호를 받을 만한 외계 문명의 수가 대강 몇 개쯤 있을지를 파악을 해봐야 앞으로 10년 찾아야 할지 100년 찾아야 할지를 알 수 있잖아요. 사업 보고서 쓸 때 그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수를 헤아리기 위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외계 생명체가 살려면 지구를 비추는 태양이 있듯이 어떤 따스한 에너지를 내보내고 있는 별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계 안에 일단 별들이 몇 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요. 근데 별이 있다고 해서 다 외계 생명체가 있지는 않겠죠. 그러면 그 별들 중에 주변에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 그 경우가 몇 퍼센트인지 행성을 갖고 있는 확률을 또 고려를 합니다. 또 그런데 그 행성들 중에서 지구와 같이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곳이어야만 생명체를 기대할 수 있을 테니까 또 지구처럼 적당한 조건을 갖고 있는 행성이 대략 몇 개 정도일지를 헤아려 보고요. 근데 또 행성의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는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위에서 조건이 맞았을 때 생명이 실제로 출현할 수 있는 확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또 근데 그렇게 탄생한 생명체가 이제 기껏해야 뭐 바퀴벌레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전파 보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같이 똑똑한 지적 그 생명체로 진화할 수 있는 확률도 생각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진화했지만 이제 막 돌도끼 들고 다니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뭐 마찬가지로 또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파 안테나도 세우고 로켓도 발사하고 할 수 있는 기술적 도약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확률도 고려를 합니다. 그거 어떻게 고려하지? 예. 이제 사실 여기부터는 우리가 정확한 값을 헤아리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요. 사실 그래서 드레이크 방정식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 우주에 살고 있는 외계 문명의 실제 수를 헤아리는 어떤 수학적 기능이라기보다는 외계 문명의 존재 가능성을 따져볼 때 어떤 조건을 순서대로 따져봐야 하느냐를 보여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정도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럼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메시지를 보낼 때 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돼요? 뭐 글을 써서 진짜 편지 쓰듯이 보내야 되는 건지. 네, 그렇죠. 뭐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되어 이렇게 우리가 영어로 뭐 보낸다고 해서 그 외계인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과학자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우주 전역에서 가장 보편적인 언어는 무엇일까요? 우주 전역에서 가장 보편적인 언어? 네. 외계인들이어도 통할 만한 가장 보편적인 언어? 영어는 아닐 것 같은데 답이. 네. 뭡니까?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 네. 그래서 천문학자들 입장에서는 수학을 모르면 문명인이 아닙니다. 수학도 인간의 개념일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과학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우리가 1 더하기 1이라고 부르는 언어를 그대로 쓰진 않겠죠. 당연히 외계인들은 뭐 빵상 더하기 빵상은 깔랑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겠지만 적어도 무언가 하나에다가 무언가 하나를 더하면 무언가 두 개가 된다라는 개념은 갖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수학적인 뭐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같은 기본적인 개념은 어쨌든 존재해야 과학이란 걸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야 그들도 천문학이란 걸 할 수 있을 테니까 그 수학이 가장 보편적인 언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낸 메시지가 너무 간단한 수학적 규칙을 갖고 있다면 이게 정말 수학을 좀 아는 똑똑한 놈들이 보낸 메시지인지 아니면 그냥 규칙적으로 반짝이는 자연현상인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만의 어떤 특출난 지능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서 너무 쉽진 않은 적당히 어려운 수학적 개념이 들어가는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난이도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어렵게 꼬아서 보내면 해독 자체를 할 수가 없을 거고요. 너무 그냥 간단한 패턴이 있는 수학적인 내용을 보내면 그냥 평범한 자연현상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 드레이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수학에서 소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소수? 바로 1과 자신으로만 나눠지는 거죠. 맞습니다. 뭐 간단하게 뭐 2, 3, 5, 7 이런 숫자들인 거죠. 근데 이 소수가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소수가 나열된 순서는 별다른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소수라는 나름 복잡한 수학적 개념이 있다는 걸 우리가 티를 내주면 이거 수학 좀 아는 똑똑한 놈들이 보낸 메시지구나 라는 걸 외계인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위적인 느낌의 숫자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드레이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구성하냐면 그 당연히 메시지를 보낼 때 이진법 데이터로 보내요. 1과 0으로만 이루어진 기초적인.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메시지가 이제 소수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다 보니까 그 1과 0을 총 몇 비트로 보내냐면 1679비트로 보냅니다. 1679는 어떻게 나온 숫자죠? 이게 굉장히 특별한 숫자인데요. 두 소수 73과 23을 곱하면 이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만들라고 만들어야 나오는 숫자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레이크가 어떤 의도를 갖고 보낸 거냐면 수학을 아는 외계인이라면 딱 전체 메시지의 비트 수를 봤을 때 이거 1679개네. 이거 73 곱하기 23인 것 같은데? 라고 알아듣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10101111 쫙 보내게 되는데 그 메시지를 세로 73칸 가로 23칸으로 맞춰서 순서대로 101011을 채우면 하나의 그림 편지가 완성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그림 편지가 완성이 됐는지 그럼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개념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 우리 어렸을 때 했던 그 퍼즐 중에 네모네모 로직 혹시 해보셨나요? 맞아요. 똑같아. 그 네모칸 채워나가는 거. 그래서 뭐
1로 되어 있는 칸에만 색깔을 칠하고 0으로 되어 있는 칸은 색깔을 칠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색을 튀어 넣다 보면 네. 이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되게 복잡한 그림 편지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외계인 과학자들이 네. 과연 우리의 의도대로 이거를 해독해 줄 수 있을지. 오늘은 제가 볼 때 라디오로만 들으시면 조금 답답할 수 있거든요. 네. 운전 중이 아니시라면 유튜브로 같이 자료를 보시는 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예, 네. 소개해 주시면. 일단 첫 번째 칸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그 본격적인 긴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약속을 하기로 합니다. 네. 그래서 저게 어떤 의미냐면 맨 아래 모든 칸에 하얀색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예. 저거는 여기는 숫자를 표시하는 칸이다라는 일종의 절취선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부터 이제 한 칸씩 의미가 붙어 있는데 네. 맨 첫 번째를 보시면 네. 맨 아래 칸 바로 위에 칸 하나만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게 이진법으로 표현한 숫자 1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저 칸이 0, 1, 2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죠? 예. 네.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네.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네네. 예.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네. 이제 숫자가 켜지면 네. 이진법으로 1이 되는 거고 예, 예. 그 색깔이 꺼지면 0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 칸은 이진법으로 숫자를 나타내면 1, 0. 그렇죠. 이잖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위에 칸만 색깔을 칠하고 그 이해했어. 아래는 숫자가 이제 또 꺼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맨 왼쪽부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그러네요. 숫자를 어떻게 표현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예. 여기 여기 저것부터 깔아놨어. 네. 예. 그 그리고, 다음 이제 그 다음 줄도 되게 재밌는데요. 네. 첫 번째 라인에서 그 숫자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를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라색 칸 보여주시면 네. 이제 우리 지구 생명체를 구성하는 DNA의 주 재료인 네. 여러 원소들을 원자 번호로 표기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앞에서 우리가 숫자를 어떻게 표시할지를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예를 들면 가장 왼쪽에 맨 아랫줄은 역시 절취선이고요. 네. 그 위에 한 칸 칠해져 있는 제일 왼쪽 칸 보이시죠? 네. 저건 아까 1이었습니다. 1이었어요. 예. 네, 1. 원자 번호 1번. 수소. 수소. 아.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는 2 더하기 4니까 6번이겠네. 아,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우리 DNA를 구성하는 수소, 탄소, 질소 이런 원소들의 이제 원자 번호를 또 표기를 합니다. 예, 예. 물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외계인들이 그 원소를 수소, 산소라고 부르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네. 원자들을 순서대로 쭉 나열했을 때 1번 원소가 있고 네, 네. 6번 원소가 있다. 뭐 이런 개념은 알고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게 수소가 1번이고 6번이 모인 그 규칙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지구 생명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원자 하나씩을 네. 이제 약속을 합니다. 저런 거 보내줬고 또 뭐 네. 보내줬나요? 그 다음부터가 예. 정말 복잡해지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러네. 이제 저게 뭐냐면 네. 방금 위쪽에서는 그 보라색 한 그림을 보면서 네. 앞으로 첫 번째 라인에 들어오는 숫자는 수소의 숫자다. 두 번째 라인은 원자 번호 6번의 그 숫자다. 이런 식으로 칸에 해당하는 각각의 원소를 약속을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예를 들면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을 볼게요.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절취선 기준으로 위에 있는 숫자를 세는 건데 네, 네. 첫 번째 칸은 수소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수소가 몇 개가 있는지를 개수로 또 나타내는 거예요. 아, 저걸 어떻게 해석해? 그래서 예. 수소가 몇 개, 산소가 몇 개, 탄소가 몇 개 이런 식으로 예. 한 덩어리에 들어가 있는 그 분자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네. 일종의 분자식을 아. 첫 번째 라인에서 약속한 숫자 표현 방식과 네. 두 번째 라인에서 약속한 각 칸이 의미하는 원소를 규칙을 써가지고 네. 이제 하나의 복잡한 네. DNA를 구성하는 분자식을 하나씩 표기를 하는 거죠. DNA를 구성하는 분자식. 네. 우리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적나라한 그 인류 소개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뭐 있나요? 소개해 주실 거? 그 다음으로 가면 네. 저건 조금은 이제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가운데 또 점 하나 찍혀 있고 맨 네. 아래쪽에 네. 그 위에 엄청 길게 흰 점들이 이어져 있어요. 네. 저거는 맨 첫 번째에서 약속한 방식으로 숫자를 읽으면 됩니다. 그럼 굉장히 긴 숫자가 나오는데 네, 네. 저게 뭐냐면 그 당시에 파악하고 있던 우리 몸속 DNA 염기 개수예요. 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로 복잡한 생명체인지를 이제 숫자로 야. 보여주는 방식이고요. 첫 만남인데 너무 좀
TMI로 알려주는 거. 약간 아, 소개팅 나갔는데 저는 네. 뭐 탈모 유전자가 있고 네, 막 그쵸. 이런 거 알려주는 격이에요. 굉장히 친절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옆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그림이 보이실 텐데 네네. 혹시 저게 무슨 그림일지 감이 오시나요? 밑에 이중나선이라고 써 있는데. 아, 맞습니다. 네. 우리 DNA의 그 형태가 이중나선 구조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를 그림으로 네. 또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아, 저는 DNA에 관한 정보 말고는 그럼 보낸 게 없나요? 아, 또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이제 이 편지를 보낸 지구, 태양계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또 알려주려는 여러 편지들이 있는데 집 주소. 네, 또 인간에 대한 소개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잠깐 또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 네. 저건 좀 알아보기 쉬울 것 같아요. 저건 진짜 사람 모양으로 그려놨네. 네. 네모네모 로직이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 그림을 그려두고 네. 왼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파란색 찍 위아래 있는 게 예. 일종의 화살표입니다. 그래서 화살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평균 신장을 또 아까 우리가 약속했던 숫자로? 표기 방식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럼 숫자가 몇이 나오나요, 저러면? 저 숫자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네. 14가 나옵니다. 14요? 네. 네. 그게 왜 14가 나오냐면 네. 저 아레시보 망원경으로 보낸 전파 메시지의 전파 파장이 네. 126mm거든요. 네네. 그래서 14라는 숫자에다가 그 메시지의 전파 파장 네. 126mm를 곱해주면 네. 대략 1.7m가 나옵니다. 사람 키가 1.7m다. 네. 우리 사람은 평균적으로.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알아듣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제 보낸 거고 예. 그 옆에 이제 또 하얀 거. 한 뭉치의 네. 점이 막 찍혀 있는데 네. 저것도 우리가 숫자 있는 방식으로 읽게 되면 네. 그 당시에 지구에 살고 있던 인구 수가 나옵니다. 아, 인구 수가 네. 뭐 예를 들어 뭐 70억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재밌네. 네. 많이 알려줬다. 그리고 이제 그 네. 아래로 넘어가면 네. 이것도 아마 그림을 딱 보시면 어렵지 않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가장 왼쪽에 태양이 있고 네. 수, 금, 지. 지구는 특별하니까 살짝 올려준 거고요. 그다음에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그리고 이때까지 명왕성이 멤버였기 때문에 명왕성도 저기 그림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야, 행성들까지. 저게 이제 집 주소를 이제 좌표를 찍어준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네. 이제 커다란 M자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네네, 처음 저게 봤어요. 사실은 뒤집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접시 모양이 있고 안테나 수신기가 있는 이 메시지를 보낸 아레시보 망원경의 그림이에요. 아, 그러네. 그래서 똑같이 저 아래쪽에 양쪽으로 있는 파란 부분은 화살표 범위인 거고요. 네. 이제 양 옆에 해당하는 저 전파 망원경의 지름이 네. 몇 미터인지를 아까 사람 하얀색으로 키, 표시한 거죠. 네, 맞습니다. 지름을. 사람 키 한 것처럼 똑같이 하면 네. 저 하얀색 칸에 해당한 숫자가 2430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과 아까 그 메시지 파장, 네. 빛의 파장인 126mm를 곱해주면 망원경의 실제 지름인 306m 정도가 나옵니다. 저거 만약에 뒤집어서 해석하면 어떡해요? 그림을? 어, 네.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상관없나? 사실 솔직히 저도 천문학자이지만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것만 문제일까 싶기는 해요. 그것만 문제.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그렇구나 이해를 하는데 네. 저걸 예를 제가 외계인이어서 딱 받았을 때 이걸 이렇게 접근해서 해석해야 돼. 해석에 대한 접근법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쵸. 네. 이게 그래서 예. 드레이크도 실제로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네. 이렇게 보낸다 한들 정말 우리 의도대로 이거를 해독해 줄까 이게 이제 궁금했습니다. 확신이 예. 드지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연습 삼아 자기 동료들한테 스팸 메일을 보냅니다. 네. 그래서 그 원래 아레시보 메시지보단 좀 짧게 네. 551비트에 1과 0으로 채워진 스팸 메일을 보내요. 아무 설명 없이. 네. 그리고 자신의 동료들이 네. 다 내놓으라 하는 막 노벨상 탄 물리학자, 생물학자들이거든요. 아까 그래서 쉘든 같은 그쵸. 분들. 예. 그런 내놓으라 하는 과학자들이 네. 과연 내 의도대로 이 스팸 메일을 해독을 할지를 테스트를 합니다. 이게 먹힐 것인가? 네. 먹히나요? 그랬더니 네. 일단 꽤 똑똑한 분들이어서 그런지 이 551이 29와 19라는 두 소수의 곱이라는 걸 알아냅니다. 대단하다. 그리고 예. 그 칸에 맞추어서 네. 1과 0을 배치를 하기까지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림까지는 완성을 합니다. 네모네모 로직까지는 해냈어요. 네. 근데 문제가 그 그림의 각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는 그 누구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지. 우리 지구인이 봤어도 네. 외계인은
이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봤을 때 우리가 그래도 고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죠? 정말 운 좋게 우리가 보낸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도달이 되었다면 그래도 그 메시지가 인공 문명이 보낸, 지적 문명이 보낸 인공적인 메시지라는 건 아마 알지 않을까 싶어요. 네. 물론 메시지 내용을 해독하는 건 되게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이거 자연적인 신호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굉장한 목적을 달성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럼 이제 50주년 맞아서 이러한 시도를 또 할 계획,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할 때는 조금 더 좀 더 쉽고 좀 간결하게 메시지 보낼 수 없을까? 예. 그렇죠. 이제 나름대로 천문학자들이 되게 다양하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드레이크가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그 한계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의 총 길이가 너무 짧아서 우리가 너무 적은 내용만 담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메시지를 보내서 더 높은 해상도로 더 예쁜 그림으로 편지를 보내면 네. 좀 더 우리가 알아보기 쉽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그 프로젝트 이름이 네. 비콘 인 더 갤럭시. 비콘 인 더 갤럭시. 비콘이 신호 이런 건가요? 신호기 네. 보내는 깜빡깜빡하는 그런 장치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은하계에다가 우리 인류의 비콘을 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잠깐 그림으로 조금 보여드리면 예. 좀 더 나름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가상하게 노력을 하긴 했는데 어떤 게 바뀌었는지. 일단 보시면 되게 무슨 상형 문자 같이 네. 복잡한 그림들이 막 있어요. 그러네요. 저게 똑같이 그 소수 곱하기 소수로 메시지를 보내서 그 칸에 맞추어서 1과 0을 배치를 하면 네. 네모네모 로직을 했을 때 완성되는 각각의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 한 편의 그림을 네. 통째로 이제 편지로 우리가 완성을 해가지고 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네. 몇 가지 잠깐 소개를 더 디테일하게 드리면 이제 저기는 이진법 방식으로 네. 숫자를 역시 어떻게 표현하겠다라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저 그림을 보고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숫자를 이후에 이어질 복잡할 메시지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규칙을 알려주는 거죠. 네, 예. 숫자 규칙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중간에 보시면 역시 소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소수라는 복잡한 수학적인 개념을 우린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걸 티를 내기 위한 저런 노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네.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우리가 사칙 연산 같은 것도 할 줄 안다. 그것도 보여주나? 네, 그래서 더하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빼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념이 있다. 또 나누기 곱하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이제 보내는 그런 네. 페이지도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것도 조금 알아보기가 어렵긴 한데 네. 이제 저건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주에서 제일 흔한 원소가 수소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과학을 할 줄 아는 놈들이라면 우주에 가장 흔한 어떤 성분이 무언가 있다는 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 원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도 네. 대강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수소 원자를 의미하는 네. 그 다양한 특징들을 저렇게 이제 그림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네. 이제 넣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야, 더 자세한 정보들을 보내려는 계획이네요. 그리고 네. 아마 저 그림은 그 칼 세이건이나 천문학을 좀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네. 익숙하게 보신 그림일 수도 있는데요. 그 이미 태양계 바깥으로 날아갔던 그 파이어니어호라는 탐사 로봇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들어갔던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그림을 이제 네. 그려서 우리가 어떤 외형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또 보여주는 이제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엔 남녀 모두 그려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렇게 네. 저런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 네, 그리고 네. 마찬가지로 태양계 그림을 그려서 야, 아까랑 차이 보이시나요? 크기를 표현한 네, 크기도 보이고요. 네네네. 이번엔 명왕성이 없습니다. 명왕성은 이제 태양계에서 아웃이죠. 네, 그래서 요번에 그림에는 명왕성은 가엾다. 빠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뀐 메시지를 보내려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정도인가요? 실제로 하는 건가요? 이게 50주년을 딱 올해 맞이를 해가지고 네네. 올해 4월 아니면 올해 10월 그 커다란 그 망원경으로 새롭게 전파를 쏘자라는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아까 소개드렸던 R15 망원경은 이제 붕괴를 해서 쓸 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망원경이 지금 존재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지름 300m짜리 R15보다 네. 훨씬 더 큰 망원경이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아, 중국에? 네. 그래서 우리가 지름 500m짜리 망원경이 있거든요. 엄청 거대합니다. 1000개의 눈이라고 불리는 중국 테넨. 네. 그래서 뭐 지름 500m여서 뭐 500 어퍼처라고 해가지고 파스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10yen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저 망원경으로 다시 고출력으로 그 외계에다가 신호를 쏴서 답장을 기다려보자 이런 논의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답장이 올 것인가. 네.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끝으로 반대로 외계 문명이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미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못 알아먹고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너무 재밌고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이런 되게 유명한 질문이 있어요. 천문학에서 정말 천문학자들의 막연한 기대처럼 외계 문명이 드글드글하다면 왜 우린 그 흔한 외계 문명의 시그널을 지금껏 받아본 적이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가 던진 질문이라고 해서 페르미의 역설, 페르미의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거의 한 60가지가 넘는 그 변명들이 있습니다. 변명? 네. 천문학자들의 변명? 그 중에 몇 가지 잠깐 재밌는 것들을 소개를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고도로 발전된 문명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멸하는 것이 정해진 운명일 수 있다. 뭐 전쟁이 벌어지건 자연재해가 벌어지건 해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다 일찍이 망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전에 사라지고 있는 거다. 뭐 이런 방식의 해석들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아직은 그 스스로 우주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덜 발전된 문명이어서 더 발전된 그 다른 외계 문명들이 우리를 지켜보고만 있고 아직 안 끼워주고 있다는 기다려주고 있다. 네. 그래서 아직 우리는 그 태양계 안에 그냥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는 작은 문명일 수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60가지 뭐 상상 지금은 뭐가 맞는지 알 수 없지만 그중에 혹시 또 맞는 상상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끝으로 만약 먼지님이 80억 인류 대표로 외계인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면 뭐 한 문장으로만 보낼 수 있다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냐고. 이강민의 잡지사 구독 좋아요.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스도 같이 끼워주고 싶지만 저희가 더 급하기 때문에 넙죽 받겠습니다. 완벽한 마무리. 외계인 탈로 시작해서 이렇게 구독 메시지까지 외계에서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태양계 바깥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 날아간 인류의 메시지 RS15 메시지 50주년을 기념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먼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